제가 최근에 그 상담하면서 많이 조심하라고 하는 건 평가원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는 난이도를 매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좋아졌다. 다만 올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공 자율선택제, 자유전공학부 또는 무전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자유전공학부가 늘어날 때는 약간 문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워낙 유명하시지만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문서 원장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한 30년 정도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재수생 학원에서 담임도 하고 지구과학 강의를 하다가 최근에는 입시 데이터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입시 4달러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문성의 입시 팩토리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대입 자료들을 주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6장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매년 수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수시 납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시라는 거는 사실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시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지만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그 11월 달에 수능을 봤을 때 나의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합격이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아예 원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시 모집의 원서를 쓸 때 최소한 정시 모집에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는 좀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이제 기본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정시 합격선이 거의 불명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낮아서 그 정시에는 거의 내가 학교를 가기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정시 경쟁력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시 지원 시 매우 낮은 대학까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이제 그런 학생들은 정시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다 하려 그러지 말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시 경쟁력이 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정시 모집에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는 높은 대학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3 재학생들의 경우는 재학생들끼리 본 모의고사가 있죠. 이제 3월, 5월, 7월 이 세 번의 모의고사가 재학생들끼리 보다 보니까 사실은 등급이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잔상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의 그 정시 경쟁력을 과도하게 좀 높여서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수능에서 자기 성적이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던 것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 최저 기준도 맞추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수시를 다 떨어지고 나면 본인이 생각했던 학교보다는 너무 낮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정시 경쟁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대학 이하는 아예 안 쓴다 이런 경우들은 진짜 저는 이제 재수를 각오하고 이제 써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객관적인 기준선을 좀 잡으시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올해 입시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의대 정원이 늘었다. 특히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의대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비수도권이죠.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그 상위권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감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종합전형이라는 건 정성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과목별 성적이라든지 출신 고등학교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비해서 교과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등급, 환산 점수로 몇 점 이런 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과전형이 매우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대학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울산대학교라든지 원광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원래는 교과전형을 뽑지도 않았던 학교들인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인재에 한해서는 이제 교과전형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야, 내가 요거는 꼭 붙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한두 장 정말 지역 인재에서 확실한 것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이제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뭐 이런 경향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역 인재 쪽에서 한 30명? 뭐 의대 정원에서 한 30명 이상 증원이 된 이제 정원들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울산대나 원광대 이런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경상대 이제 교과 지역,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교과 지역, 건양대 뭐 지역 인재 최저, 그다음에 을지대 지역 의료 인재 뭐 이런 이제 전형들이 30명 이상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의 입결을 감안하면 본인의 그 안정성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종합전형에서는 뭐 가장 특이한 학교는 이제 순천향대 지역 종합입니다. 이게 원래 7명 뽑던 전형이었는데요. 무려 이제 49명이 늘어서 지금 56명이 됐습니다. 7명을 뽑을 때는 1.07 요게 이제 작년에 뭐 50% 컷, 그 다음에 1.2 뭐 여기까지도 이제 70% 컷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느슨해질 수 있죠. 뭐 1.3, 1.4까지도 이제 전부 원서를 써보는 상황들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제 한 1.2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지역 인재들이 올해는 매우 안정감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안정하니까 그럼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데 이 수도권에서도 나름대로 또 인원이 늘어난 학교들이 이제 주로 또 지원 대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의대 정원 말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이 늘어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의대의 경우도 최소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합 4 정도의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와 뭐 다른 의학 계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저 기준이 좀 높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3합 4를 충족하려면 최소한 1등급이 2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그 전형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이나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올해 논술 전형에서 신설이 된 학교 중에 이제 가천대 논술 요게 1등급 3개를 요구하거든요. 자, 1등급 3개를 요구하는데 이게 40명이나 뽑아요. 보통 의대 경쟁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의 경우는 한 500대 1, 600대 1 뭐 이런 정도의 아주 높은 경쟁률인데 가천대의 경우는 40명이나 되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고요. 한 200대 1만 돼도 8,000명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등급 대 학생들이
상당히 의대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반학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연세대학교의 추천형,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의 추천형의 뭐 교과 종합 이런 이제 학교들이 3합 7라인으로 지금 최저 기준을 충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학과 쪽에서도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이 3합 7라인이 굉장히 좀 충족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만약에 1점대, 즉 1.5등급, 1.7등급, 1.8등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합격 확률은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상담하면서 많이 조심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평가원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최저 기준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올해는 영어의 난이도를 매우 낮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보통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뭐 4%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 비해서 영어라는 과목은 1등급 비율이 좀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한 10%까지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영어의 난이도를 낮추고 1등급 비율을 높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요가 이제 좀 무너질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최저만 맞춘다고 또 붙는 이런 사례들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상향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거기에 뭐 많은 카드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두 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아마도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3합 6에 가로 열고 2라고 돼 있는 거는 탐구 영역 2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탐구 반영은 이제 한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2는 이제 2과목 평균인데 이 경우도 절사라는 게 뒤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2등급 하나와 1등급 하나가 있으면 평균이 1.5등급인데 이제 마지막 그 소수점을 절사 버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1등급으로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그냥 가로 2인 경우보다는 가로 2의 절사가 조금은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좀 좋은, 그러니까 좀 쉬운 조건이고요. 가로 1의 경우는 탐구 2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고, 그 조건 중에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그 탐구 2과목을 각각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의대의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긴 한데 일반학과의 경우는 이제 3합 7에 각 1 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을 각각 해서 이제 5과목을 이제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3합 7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영어 탐구 뭐 이렇게도 충족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조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죠. 그냥 상위 한 과목에 비해서 이제 각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쉬운 최저 기준의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대 지형인대 전형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약대나 수의대 합격했던 선배들이 다시 반수를 하거나 교과 전형의 경우에 그냥 원서만 넣어서 의외로 지금 현역인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만큼 쉽게는 못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죠. 올해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의대나 치대, 한의대, 뭐 약대를 들어갔던 이제 반수생 또는 이제 재수생들이 다시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의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급이 되거나 뭐 휴학을 지금 신청해서 이제 진행 중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상위권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물론 공부는 잘 하는데요. 3합 4라든지 뭐 1등급 3개라든지 뭐 4합 5라든지 이런 최저들을 그냥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또 되는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역 인재의 경우는 그 1등급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영어 때문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으나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라는 이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1등급 4%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도 결과적으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제한이 됩니다. 특히 올해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탐런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과에서 과탐을 보지 않고 사탐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체 수험생이 아마 조금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하는데, 과탐 인원이 좀 줄어든다는 것도 이제 이과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 우리 그 7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과목이 화학원입니다. 이 화학원이 그 전년도 대비 지금 재학생들에서만 한 18,000명 정도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다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한 800명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올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런 점들이 하여간 뭐 영어가 아주 쉽게 나오면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가원이 이제 그 영어 난이도를 생각보다 그 의도대로 그렇게 막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하여간 조심스럽게 최저를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의대나 약대 갔던 친구들이 다시 재지원했을 때 물론 내신 성적은 좋긴 하지만 최저 기준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1등급 때는요 생각보다 재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확 극복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재수생 학원에 오래 있어봐서 느끼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이제 2등급이었던 학생이 손쉽게 1등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제 또 여러 이제 도전을 하지만, 의외로 보면은 한 3, 4등급 대가 뭐 2등급이 되고 이런 건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요.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건 실제로 재학생들 중에도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고3 때 이제 원하는 학교들로 잘 입학을 하기 때문에 또 재수도 안 하고 이런 상태니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올해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 또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재학생들이 너무 그 겁을 먹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서는 뭐 항상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학생 고득점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야, 너가 과탐을 뭐 48점, 50점을 맞으면 뭐 재수생이 아무리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도 어차피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올해 사탐연도 되게 이슈잖아요. 육모에서도 늘었고 공모에서는 더 늘 것이다, 그리고 수능에는 더 늘 거라고 짐작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시던데, 이게 올해 이슈가 되면 내년엔 더 사탐론이 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 이제 수시 모집에 좀 집중하는 학생들, 이렇게 좀 제한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시 모집으로 가보면 이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또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탐으로 바꿔도 한 2등급 정도 올라가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등급만 1등급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이 되면은 사탐런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탐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홍대, 뭐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탐 2개를 꼭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학교들이 내년이 되면은 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이제 과탐의 그 제한을 갖고 있던 학교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지방권에서도 부산대와 경북대가 내년이 되면 이제 사탐을 허용 또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 그 사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 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사실 과탐 인원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아마 과탐 인원이 좀 줄어들 거고요. 내년이 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탐을 본 학생들이 오히려 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현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특히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라면 올해 이제 말이 됐을 때 내가 과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확실히 좀 정하고 겨울방학 때 그 과탐 과목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학년 학생들은 이제 항상 그 탐구를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탐구를 좀 확실하게 잡아두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좀 수월하거든요. 탐으로 옮길까 말까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막 6월, 7월이 넘어서 이제 탐구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이 있는데, 재학생들은 참 탐구를 좀 쉽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막 2등급 맞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수능까지 가보면 탐구의 등급 컷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이과 아이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요게 수능 때 되면은 진짜 50점 맞아야 1등급 받는 과목이,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9과목 중에 5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개, 2개 틀리면은 그 등급이 툭툭 떨어지는 게 사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언뜻 보면은 점수가 좀 쉬워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요. 모의고사 때와 수능은 또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그 사탐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는 가산점 때문에 과탐을 포기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고 수시에 최저 기준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넘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냥 수시 모집에서 그냥 1등급이 필요하다거나 뭐 2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정시까지 가보게 되면 사실은 사탐으로 바꾸는 게 별로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중심의 학생들은 저는 항상 과탐 2개를 하는 게 맞고요. 수시가 좀 중심이 되는 학생들은 뭐 사탐으로 바꿔서 본인이 등급만 잘 나올 수 있으면 뭐 사탐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의대와 자유전공 또 첨단학과 등이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영향과 유의점이 있다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하고 뭐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첨단 분야의 그 신설학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원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설학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뭐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문과 정원이 줄어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올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공 자율선택제, 이게 이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자유전공학부 또는 무전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자유전공학부가 늘어날 때는 약간 문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정원 중에서 이제 각 모집 단위별로 인원들을 쭉 차출을 해갖고 이제 요 학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과도 인원을 줄였고 이과도 인원을 줄여서 통합으로 지금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쭉 그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문과보다는 좀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아마 저는 합격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을 봐도요, 조금 내신이 높은 학생들의 비율 중에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 학생들 중에 뭐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뭐 의학 계열로 가기도 하겠지만 일반 학과에 또 남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자유전공학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원을 좀 차출을 했는데, 자, 이 차출된 인원을 문과 학생들이 그대로 차지하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주로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차지하다 보면 문과 학생들은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선 뭐 의대가 늘었다, 또 첨단 분야 인원이 늘었다는 것도 문과 입장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거 없고요. 오히려 자유전공학부가 늘어나면서 문과는 약간 인원이 줄어든 느낌으로 지금 입시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자유전공학부의 지금 지원 성향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